손님이 6시부터 뚝 끊겨가지고 없어가지고 문을 닫았습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747회 옥설타임즈 쇼 2023년 9월 27일 이놀리 추석 한가위 축하 성명 미 국무부에서 나올까요? CFR, VOA, RFA, 이든영, 성렬영, 박진, 김길선, 기재부, 포브스, 오토기어, 다누리, 예원, 이성모, 아이게스, 아로치카, 노르머, TV, 메이트리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은 경제부터 오늘 비트코인 오른 이유 포브스, 오토기어 제11차 한 OECD 국제재정포럼 경제 인간 지표죠. 우리 자두양님께서 그래. 제 생각에는 이제 다른 분들은 대출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 스폰을 받은 걸로 저는 보입니다. 제 추측이에요. 추정이에요. 그래서 인간 지표로서 우리 자두양께서 활약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냉정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적당한 선에서 익절하거나 그리고 그 선물을 하시는데 이렇게 굉장히 배율이 높더라고요. 정상적인 거라면 아무리 높아도 10배인데 하는 것 같아서 700만원씩 했는데 이제 500만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그래도 우리 자두양이 추석인데 감정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래도 700만원 채우고 나라고 간다. 네, 지금까지 제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오늘도 끝났잖아요. 저 주시장은 그래서 제 생각엔 추석 끝나고 주식은 약간의 반등을 줄 수 있겠지만 계속 하락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10월달에 수익이 좋아요. 수익이 보통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자들은 그 다음에 그 투자자들은 우리 사비트리님 같은 고수익 투자자분들은 9월에 시작해서 4월에 끝난다. 그리고 5월부터 9월까지 쉰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9월부터 4월 딱 중간 찍으면 12월이잖아요. 12월을 저점으로 보는데 보통 11월 달에 대선이 있고 미국 대선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이렇게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로 해서 3개월 단위로 끊으면 9월 달이 어렵고 12월 달이 어렵다고 보통 얘기합니다. 나스닥이나 코인이나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주식 같은 경우는 배당주가 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좀 배당을 주가를 좀 떨어뜨려 놔야지 좀 배당 수익이 좀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통 어떻게 보면 10월 달을 기준으로 해서 좀 올렸다가 11월 달부터 한 2달간 좀 떨어뜨리는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까쿠토님, 세린메이인가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한국은 추석이 한 일주일 쉬고 중공은 한 2주 쉰단 말이죠.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주식이나 코인 같은 게 오르는데
간단하게 해서 그냥 오르는 것만 오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람들 심리가 그렇잖아요. 오르는 것만 오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 이 언니는 인간 지표로서 추석 때는 10번 중에 한 번은 맞아야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오토기어님, 전기차 연일 때리는 언론들, 뭐 그동안의 주장들을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전기차 가격 1세대가 내린다, 이제 2세대가 시작한다, 2세대 이제 빌드업이 시작된 거죠. 그러면 축구도 그렇잖아요. 빌드업을 다시 하려면 그 사이에는 가격이 떨어지게 돼 있다. 그러니까 2차 빌드업은 그러면 언제부터냐? 내년부터다. 뭐 맨날 오토기어님이 주장하시는 거죠. 엄밀하게 얘기한다면 2024년 하반기에서 2025년 상반기에 2차 빌드업이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다른 거 무슨 이분의 어떤 이분의 비전은 계속 그걸 밀어요. 주거 개념의 어떤 그런 이동 개념 때 이 전기차의 신기원을 창조한 그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화성 탐사, 거기에 필이 꽂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동성 중심, 그러니까 모빌리티보다 또 대항공 시대의 개념으로 확장돼야 될 것 같다. 우리 인드라 오토기어님이 한국 최고의 전기차 전문가, 자동차 전문가라고 생각하지만 좀 더 개념이 확장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해봅니다. 좀 더 상상력을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다. 아주 훌륭한 전문가시지만, 그 다음에 이제 포브스에서 인플루언서의 영향력 엄청난 거죠. 이게 창조 경제죠, 이게.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일자인데, 지금 1350원이죠. 이런 게 이제 달러 인덱스가 올랐기 때문에 강달러죠. 지금 인드라 기준으로 달러 인덱스 105가 넘으면 강달러인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건 다른 거 볼 거 없고요. 다른 건 FX 마진, 외환 관심, 거래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른 거 보겠지만, 이렇게 뉴질랜드나 호주 이런 거 보시겠지만, 이것을 보조로 생각하시는 분은 달러와 엔과 파운드와 유로화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근데 유가는 WTI죠. 생산량은 얼마 안 되는데 이 WTU 선물 시세가 전 세계 유가를 좌지우지하죠. 이게 바로 유통의 힘입니다. 생산량의 힘이 아니라 유통의 힘이죠. 그래서 이 WTU 선물 거래의 60% 이상을 하는 게 어디죠? 골드만삭스입니다. 마치 어피트 시세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피트 시세, 한국이 지금 어피트가 세계 2위인가 그래요. 현물 거래가. 그런 것처럼 이 골드만삭스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골드만삭스 리포트가 중요하다고 인드라가 강조했습니다. 유가는 다른 거 볼 게 없어요. 인드라 늘 강조하지만 골드만삭스 왜 이래? 아니, 유가 설명하려니까 이렇게 됐네. 그러니까 유가는 골드만삭스 리포트가 제일 중요하다. 이것이 10년 된 인드라의 일관된 지표 주장이고요. 그리고 80달러에서 100달러 사이에서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바 있죠.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강달러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달러와 유가는 어떤 역비례 관계가 있어요. 105달러를 넘게 되면 유가가 100달러를 돌파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105달러 강달러가 됐기 때문에 유가가 약간의 약세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기준점은 90달러,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상 105고 유가는 100이다. 100이 아니라 90이다. 이게 한 3개월 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골드만삭스 리포트. 대머리들이 다 CEO야. 그 다음 미국채 10년물. 저는 이제 재고순환 지표를 중시하기 때문에 2년물하고 3년물을 또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ML 뭐라 그러지? 갑자기 하는데 미국 1개월짜리 요것도 중시합니다. 요거는 단타 치시는 분들, 초단타 치시는 분들에게 흥미로운 관점이 될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4.3을 넘었다는 게 지금 4.5인데 최고점을 찍었다고 볼 수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 제 입장에서는 이게 추석 한 10월 초까지 10월 15일까지는 10월 15일까지 좀 떨어져야 된다. 이 국채 금리가 미국 국채 금리가 저는 좀 약간 하락을 했다가 다시 반등하는 모양새를 갖출 것으로 저는 전망합니다. 영국 국채 50년짜리 찍었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한국 국채 상황. 한국도 10년물이 4% 찍었는데 여러분 분명히 인드라가 지난 방송에서 강조했지만 외교왕 성렬영을 믿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인드라 아주 쉽게 얘기하죠. 지금 지명이면 한국 채권 10% 넘습니다. 외환위기 와요. 농담이 아닙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게 한국의 20년간 차트예요. 20년간 차트 외환위기 때 굉장히 높았죠. 줄어들었다가 문전비 때 반쪽 놓으면 한국 최초 파쇼 정권 때 다시 올랐죠. 요걸 유념하셔야 됩니다. 2005년 기준.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뚝 떨어졌다가, 그쵸? 문전비 때 또 올랐죠.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유좌파 김대중 정부 때 한국 채권이 떨어졌다가 10년물이 문전비 반쪽 놓으면 한국 최초의 파쇼 정권이었던 좌파쇼 이완용만도 못했던 쓰레기 때문에 올렸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 상극위원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결정한 시점부터 잠시 올랐다가 이렇게 이 채권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올렸죠. 이게 지금 성렬영 정부의 시점이 2005년도 채권 흐름하고 같아. 딱 여기 요 시점이에요. 요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진심으로 여러분들 한국 경제를 걱정하신다면 좌우 파시스트에 대해 농간에 넘어가시면 안 되겠습니다. 한국 경제를 걱정한 척하는 모든 작자들은, 유튜브에서 등장한 애들은 다 생판 헛똑똑이들, 경제 깡무식한 놈들입니다.
미네르바만도 못하는 쓰레기들이 지금 한국 유튜브에서 경제 헛똑똑이들로 여러분들 호도하고 있어요. 사기치고 있는 겁니다. 사기치고 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외환위기 안 옵니다. 그리고 한미통화수합은 한시적이기 때문에 지금 안 하고 있지 않냐, 종료가 되지 않았냐. 한미통화수합에 준하는 시스템이 이미 구축돼 있어요. 물론 일본처럼 미일 상시적 통화수합을 인들아 늘 강조해 왔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제 그렇게 안 되더라도 통화수합에 준하는 한미 그러한 시스템이 구축돼 있어요. 외환위기 안 옵니다.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차기 IMF 수장으로 적극 추천하는 신현송 3종 세트 외환 그런 시스템 때문에 외환위기 한국에 올 수도 없고요. 한국 경제금으로 올 수도 없고, 지정학적인 이유나 여러 가지 국제 정치학 여러 가지 이유로 국위본능 관점에서 한국에 외환위기가 올 이유가 없습니다. 경제 위기가 올 이유가 없어요. 이번에 세계 국제 경제 위기가 온다면 그건 유럽에서 옵니다. 얘들아 확신을 드릴게요. 유럽에서 와요. 지금 그래가지고 유럽 유튜버들 일부가 인드라 말에 반발하고 있어요. 지들도 손해보기 싫으니까. 자, 한국 정치가 지금 한국 정치 문제가 뭐가 있나요? 다른 나라 정치에 비해서 한국 정치 안전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한국은요, 선진국이에요. 선진국이라는 의미는 뭐죠? 인드라 관점에서 정경유착이 후진국이야. 한국은 경정유착 시스템이에요. 정치가 아무리 개판을 쳐도 경제가 떠받치는 시스템이 선진국 시스템이에요.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독일이 스웨덴에서 정치인들이 깽판을 치더라도 그 나라 경제가 굴러가는 이유가 뭡니까? 경제가 떠받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경정유착이 선진국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 점을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돼요. 선진국은 경정유착, 경제가 갑이고 정치가 을이에요. 후진국은 정치가 갑이고 경제가 을인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렇게 예를 들면 이건희 회장께서 90년대 때는 당시엔 선진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국 정치가 오류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 건영이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국 정치에 좌우되지 않아요, 한국 경제는. 맨날 한국 사람들이 이 국제 정세에 어둡고 음울한 개구리다 보니까 맨날 그 좌우의 파시즘에 세뇌되다 보니까 정치만 잘 알아. 경제를 잘 몰라요, 진짜로. 국제 경제를 아셔야 돼. 주식이든 채권이든 코인을 하실 때 보세요. 그리고 인들아 이렇게 가계부채 위험하다. 맨날 나오는 게 한국 경제 얘기할 때 IMF나 뭐 이런 데 보고서에 가계부채 위험하다. 이 얘기에 대해서 인들아가 10년 전부터 계속 얘기했죠. 가계부채, 한국의 가계부채는 어떤 나라보다 안전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해? 10년 전부터 한국 가계부, 그러니까 이거는 인들아 수메르 경제사론에서 강조했잖아요. 부채, 그러니까 그 이자에, 그러니까 뭐죠? 그 대출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사업 대출이 있고 다른 하나는 생계형 대출이 있습니다. 이게 수메르 시대 때부터 구분이 돼 있어요. 인들아 수메르 경제사론을 강조하잖아요. 무려 5천년 전부터, 아니 뭐 엄밀하게 하면 4천년부터라고 해야 되겠죠. 4천년부터 수메르 경제에서부터 두 가지가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업 대출은
안전한 대출이에요. 위지율이 상대적으로 저렴할 수가 있죠. 삼성전자를 예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자율이 왜 낮은가? 안전하니까. 미국 국채처럼. 반면에 생계형 대출은 위험한 투자입니다. 대부분 그 대출을 회수하지 못해요. 그럼 이 생계형 대출은 어디서 나왔는가? 사업용 대출에서 나온 겁니다. 사업용 대출에서 영감을 받아서 나름대로 도시국가가 어느 정도 그 자금을 모았다가 푸는 거죠. 그것은 수메르 이래로 조선시대 때도 똑같았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보릿고개 때, 국률기 때 자금을 대출해 준다. 대부분 못 갚죠. 그러니까 막 노예가 되고 여러 가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또 여러 가지 기득권자들이 짱구로 돌려가지고 더 헤쳐먹는 그런 일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생계형 대출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대부분 못 갚아요. 근데 사업용 대출은 오히려 가장 좋아하죠. 그래서 유통자본의 힘이에요. 사업대출이. 그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국의 가계대출은 핵심이 뭐다? 인들아, 한국 가계대출의 특징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서구와 한국, 일본은 달라요. 왜 다르냐? 만약에 대출이 문제가 된다. 그러면은 서구의 그 대출받은 채무자들은 별 책임이 없어요. 은행이 다 책임져야 돼. 시스템이 그래요. 근데 한국과 일본은 어떻죠? 다 개인 탓이야. 막 여러분들 막 대출 받을 때 도장 빵빵빵빵빵 있잖아. 그게 뭔지 알아요? 보증인 제도 막 이런 거 다 해가지고 은행이 손해 안 봐. 은행이 뱅크런이 날 수가 없는 구조예요. 물론 한국 그 서브 모기지처럼 좀 규모가 딸리는 애들은 얼마든지 망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정상적인 겁니다. 얘들은 늘 강조하잖아. 지금 그 AI 시대를 맞이해서 은행 구조 개혁, 구조 혁신, 그리고 한국의 은행들이 메가 은행이 탄생이 된다. 그게 늘 강조하는 것도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간에 뱅크런이 일어날 수 없는 구조예요. 일본은행이나 한국은행. 시중은행은. 여러분들이 시중 4대 시중은행에 돈을 맡겼다. 예금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어지간한 제2금융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단 운전비 반쪽 놓으면 애들이 똥 탄 거, 부산저축은행 같은 거, 막 지방 시골 아파트에 막 그렇게 막 대출해 준 거 있잖아요. 요런 은행들 있잖아. 운전비 때 막 대출 많이 해주는 은행, 요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은행은 망해도 싸. 인들아 강조했잖아. 운전비와 반쪽 넣으면 좌이파쇼와 연계된 은행들은 망해도 싸다. 운전비 좌이파쇼와 반쪽 놓으면 한국 최초 파쇼 정권과 똥탄 기업과 은행은 망하는 것이 한국 경제의 이롭다. 그걸 천번만번 강조드렸습니다. 쌍방울.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요, 이름만 새마을금고지 이거 조심 좀 하셔야 되는데, 걱정하실 게 아니라 이거는 새마을금고는 인들아 볼 때 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 건들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름만 새마을이고 약간 이게 똥탄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좀 이렇게 새마을금고 구조가 뭐 약간 협동조합 뭐 이런 구조 비슷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이렇게
성렬형 정부 때 구조혁신이 진행되고 그래야 돼요. 당분간은 새마을금고가 그 좀비은행처럼 움직일 수밖에 없겠다라고 저는 보는데, 어쨌든 간에 성렬형이 이것을 잘 해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새마을금고 예금하신 분들, 저도 모르게 지금은 이제 저 새마을금고에 돈 한 푼 없지만 과거에 예금했었거든요. 큰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금고 정도는 한국 경제 규모로 감당이 돼요. 이게 지금 운전비 때 똥 탄 거야, 이게 새마을금고.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리따님 어서오세요. 아셨죠? 지금 뭐 춘천에서 뭐 이렇게 터지는 거, 순살 아파트, LH 아파트, 그 새마을금고, 이게 다 운전비 때 썩어 빠진 거예요. 이게 성렬형 때 터진 게 아니지. 모든 사건은 운전비 때 지금 똥 탄 거, 나주에 있는 그 뭐 한국전력 대학 뭐 이런 거, 운전비 때 막 지속 가능하지 않은 그런 것들이 지금 다 터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지금 수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놓고 얘네들 쇠뇌당한 애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이게 다 성렬형 탓이다. 아니지, 운전비 탓이야. 경제라는 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금리 인하한다. 그럼 금리 인하할 거 언제든 일어나. 6개월 뒤, 1년 뒤에 일어나요. 지금 성렬형 정부의 이러한 문제들은, 지금 나타나는 현상들은 다 운전비가 일으킨 거, 똥 싼 거. 인들아, 성렬형 집권 전부터 얘기했잖아. 이거 운전비가 싸지는 똥을 청소하는데 수십 년 걸리는데 성렬형에게 큰 기대는 안 하지만 어느 정도 청소할 거라고 이렇게 인들아 강조했습니다. 인들아 얘기했잖아. 그래서 지난 방송에서도 운전비 골룸박에 먹었던 놈들, 광주 참사 이런 거 일으켰던 놈들 망해야 된다. 그런 재벌이 있다면 망해야 된다. 그것이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내가 강조한 바 있습니다. 운전비하고 밥종노면에게 붙어먹었던 놈들은 다 망해야 돼요, 여러분. 그거 망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가 살아날 길이 없어요. 내가 늘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주의 페럼 때 붙어 먹었던 놈들 있잖아. 비리, 마스크니 뭐니 무슨 여러 가지로 사회주의 페럼 때 헤쳐 먹었던 놈들이 얼마나 많아요. 싹 다 조사를 해서 국고 환수해야 됩니다. 100배 징벌을 때려야 돼. 사회주의 페럼 때 부패 비리 일으켰던 것들 다 까발려서 국고 환수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지금 성렬형한테 힘이 없어요. 기득권들에게 지금 저항에 부딪혔어. 기득권들을 타파해야 됩니다, 여러분. 좌우의 파시오 기득권을 타파하셔야 돼요. 국민들이 깨어나셔야 되는 겁니다. 정정력 해체해야 됩니다. 자, 이거 재정학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렇게 근대 재정학이라는 건 17세기 영국에서 시작했다고 보통 얘기되는 게 있어요. 그 영국 재정학이 뭡니까? 영지의 영지. 내가 설명드렸잖아. 영지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거기 뭐 대체 소설에 많이 나오잖아. 판타지 소설에 영주 소설. 뭐 경제 어려운 거 없어요. 개인주의와 통화주의 어려운 거 없습니다. 케인주의는 뭐죠? 일단 애들한테 막 도로, 뭐 상간벽지 같은데 도로 깔고 뭐 집 만들고 막 해. 그게 케인주의야. 유효수요 창출. 케인주의. 그러면 통화주의는 뭐냐? 돈 만들어. 일단 막 지폐를 막 유포시켜. 그럼 두 가지의 공통점은 뭐죠? 둘 다 효과는 있어요. 돈이 도니까 시장이 생기고
예, 경제가 일시적으로 활성화돼요. 그리고 케인즈주의도 유효수를 창출하니까 일시적으로 돈이 돌아. 중요한 건 뭐죠? 예, 계속 투입되는 쩐이 필요하다는 거죠. 일시적인 것은 결국은 예, 한계가 있으니까 오히려 폭망하죠. 계속적으로 예, 간단하게 해서 비트코인이나 주식으로 치면 거래량이 계속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예, 누군가가 작전 세력이 주가를 올릴 수 있어. 코인 값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쵸? 일시적으로 올릴 수 있어. 근데 그걸 뒷받침하려면 어떻게 돼요? 계속적으로 돈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쵸? 예, 그걸 받쳐줘야 돼. 이게 뭐 다이아몬드 광산이건 금 광산이건 뭐 워렌 버핏이건 누군가 뒷받쳐줘가지고 계속 돈을 투입해야만이 예, 케인즈주의 유효수요 맞아, 예, 통화주의 맞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인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 어딨어. 인들아가 아주 알기 쉽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인들아가 2차 세계대전 때 일본 예? 국유원이 딱 보장해줘. 응? 영국은행이 보장, 당대 최고은행이 영란은행 아니야. 영란은행이 딱 영란은행이 아니라 국제결제은행이 보증해준 거죠. 중앙은행이 노스차일드 소유의 국제결제은행 BIS가 보장해줘서 일본 중앙은행이 돈을 마구 찍어내고 기업 그 다음에 시중은행이 그걸 받아서 마구마구 대출해주고 일본 기업이 그래서 사업 확장 쫙 했죠. 근데 이게 만약 한국전쟁이 안 터졌다 면 일본 경제가 폭삭 망하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지금 주류는 통화주의와 케인즈주의가 주류다. 지난 방송에서 강조했고요. 첫 번째는 그렇고 두 번째는 인드라가 이게 그래서 인드라가 기본숙제 얘기할 때 이 노동가치설이라는 것은 17세기에 농노들 어때 굶어 죽지 않을 만큼만 측정하잖아. 딱 농노제 기반의 사고방식이라는 거야. 노동가치설이라는 게. 그러니까 거기에 기반해서 그게 거시경제학이 그러한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재정학에서 17세기 영지학 예? 재정학에서 나왔기 때문에 거시경제학에 영향을 주니까 고정경제학에서도 노동가치설 예? 그냥 시간 임금 오늘날까지 이렇게 나오는 건데 아니 오늘날 임금이 1시간 똑같이 누구는 1시간 똑같이 1시간 일하는데 누구는 생산성이 형편없고 누구는 높잖아요. 예? 변호사나 의사나 회계사 이런 사람이 1시간 일하는 것과 과학자가 1시간 일하는 것과 다르죠. 엄연히 달라요. 근데 그걸 농노적 기준으로 다순다? 왜냐면 농노는 별 차이가 없으니까. 농노제 기반의 노동가치설, 그 농노제 기반의 노동가치설에 기반한 최저임금제, 거기에 기반한 무슨 막스의 노동가치설 이런 건 다 쓰레기예요. 오늘날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이 나라 강조했잖아요. 오늘날에는 AI 시대를 준비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기본 소득제로 가야 된다고. 쥐명의식 기본 숙제는 나라가 망하고 인류가 망하는 시스템이고 인드라식 기본 숙제야말로 AI 시대를 대비한다고 인드라 강조했습니다. 10세기 농노제 기반의 최저임금제 막스의 노동가치설을 폐기해야 돼요. 여러분. 이미 쓰레기예요. 이 점 인드라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가계부채에서 첫 번째는 서구은행과 한국과 일본은행이 다르다. 시스템이 뱅크런 없다. 그 다음에 이제 가계부채는 사업용과 생계형이 다르다.
그걸 얘기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가계소득,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그거 절대량으로 따질 것이 아니다 라는 거죠. 가계부채 증가율이 문제다. 빈부격차 증가율이 빈부격차는 점점 커질 수밖에 없어요. 절대적으로 보면 중요한 거는 빈부격차 증가율을 최소화시키는 게 문제인 거죠. 빈부격차가 커지더라도 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수치상으로, 데이터상으로 보면은 빈부격차가 커진다,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여길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적으로 부를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 그 사람 돈이 아니에요. 개인이 쓸만한 돈은, 워렌 버핏이 돈 많아. 근데 워렌 버핏은 그 돈을 어떻게 하죠? 인류를 위해서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국기본 관점에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개인에게 집중돼 있다 라고 여길 수 있어요. 자, 생각해 봅시다. 워렌 버핏에게 세계의 부가 집중되는 게 좋은가? 아니면 반쪽 노면이나 문좀비나 쥐명이나 위파쇼 푸딩이나 맥공 시파르나 반쪽 정원에게 부가 집중되는 게 좋은가?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겉보기의 국유화, 민영화, 이런 거칠의 껍데기를 벗어 던지고 개인으로 보세요. 워렌 버핏에게 부가 집중되는 게 좋습니까? 인류를 위해서. 아니면은 반쪽 정원에게 부가 집중되는 게 좋습니까?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인들아 말 무슨 말인지,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전 세계 인들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영화 국유보는 화로는 껍데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해서 무능한 애들이 맥공의 시파르 같은 좌이파쇼나 푸딩과 같은 우이파쇼가 세계의 부를 장악하면 어떻게 되죠? 베네수엘라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 점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르헨티나를 걱정한다고요? 좌이파쇼, 지금 현 아르헨티나 정권은 좌이파쇼 정권이에요. 근데 차기 정권은 또 우이파쇼 정권이야. 그러니까 아르헨티나가 계속 디폴트가 나죠. 한국이 어떻게 아르헨티나하고 비교할 수 있어? 니네들 이런 얘기, 아르헨티나 운운하는 놈들이야말로 경제 깡식한 놈들이에요. 아르헨티나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외국으로 메시처럼, 메시가 왜 아르헨티나에서 축구, 뭐 비유가 좀 극단적이긴 하죠. 아르헨티나 청년들은 다 해외에서 일하고 싶어 해요. 아르헨티나 미래가 없기 때문에, 경제에. 아르헨티나 경제가 왜 맨날 디폴트 나는지 아십니까? 보조금 때문에, 보조금. 자, 운전비 때 보조금 얼마나 많았나요? 그게 지속 가능한 보조금이어야지, 생산적 복지여야만이 그거 의미 있는데, 아르헨티나는 그 보조금이 완전히 개판 일보 직경이에요. 실제로 아르헨티나 서민에게 가는 게 아니라 아르헨티나 쓰레기 같은, 운전비 같은, 반쪽 노면 같은 쓰레기 정치인에게 집중된 것이 아르헨티나 보조금입니다. 좌이파쇼, 그런 애들, 그런 애들에게 돈이 집중돼요. 아르헨티나 근로자분들에게 정작 가지 않아요. 인드라는 민주노총을 대중조직, 한국노총을 대중조직으로 인정하잖아요. 여러분들 이 방송 시청하신 한국노총 근로자분들, 민노총 근로자분들, 인드라 기억하세요. 과거에 인드라가 막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 지도부가 좌이파쇼잖아. 인드라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대중조직을 인정합니다. 진심으로 이 썩어빠진 지도부가 아니라 이 기득권에 쩔어있는, 출세만 원하는 이런
자이파쇼 노조 지도부에게가 아니라 대다수 선량한 자유좌우파 근로자분들에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로자분들에게 인드라가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진정한 권익을 위해서 현 자이파쇼 노조 지도부가 투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거꾸로 가고 있습니까? 그걸 진심으로 인드라는 묻고자 합니다. 반론 주세요. 그래서 재정토론, 주차 기축통합, 포퓰리즘 이런 얘기 많이 했죠. 예. 그래서 미국과 일본은 계속 지금 재정 확장 정책을 펼치는데 한국은 왜 펼치지 못하냐? 기축통화국이 아니니까. 준기축통화국이 아니니까. 그래서 인드라가 늘 강조하는 게 국유한테 한국도 기축통화국처럼 해달라. 맨날 10년 전부터 떠들잖아. 한국은 기축통화국이 아니야. 예? 재정 확장할 수가 없어요. 예? 기축통화국도 아닌데 재정 확장하면 어떻게 돼? 나라가 망하지. 예? 기축통화국은 예, 재정 확장하면 사죠. 예. 미국과 한국을 곧바로 비교하는 애들 자체가 경제 개념이 없는 거야. 기초적 개념이 없는 거야. 한국 기축통화국이 아니야. 일본은 준기축통화국이라고. 심지어 중국마저도 준기축통화국이야. 그런 거 없이 하여튼 간에 유튜브 보면은 자우파쇼 애들 헛똑똑이들이 많아요. 네, 이렇게 얘기하고 1부 정리하겠습니다.